많이들 궁금해했던 게 왜 심리는 안 좋은데 막상 나온 지표는 이렇게 좋냐? 그런데 그 비밀이 한 최근 두세 달 사이에 네. 조금씩 밝혀졌죠. 바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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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정을 해보니까 네. 작년 23년에 엄청난 이민자에 이민자가. 따른 미국 인구 증가가 있었고 불법 이민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비농업 고용에 반영이 됩니다. 요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 포함해서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었고 이게 네. 현재 대선에서의 가장 큰 화두예요.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고용과 소비 지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이제 줄 것이다.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저는 대선에 즈음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지표, 환경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문홍철 팀장님 좀 모셔볼게요.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예. 항상 이렇게 안부를 네. 여쭤보는 걸로 시작하고 싶네요. 저는 네, 너무 잘 시간이 지내십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며. 그래서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체감상 좀 네, 자주라고 체감상. 느껴지세요? 이게 갈수록 새로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입학, 바뀌는 친구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근데 워낙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서 방송도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더 빠릅니다. 방송도 나오시고 방송도. 보고서도 쓰시고 보고서 써야 각종 되고 뉴스도 분석에 해야 되고 돈 되는 일은 별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일을 이제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는 못 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매주 예. 보고서 내시는데 예. 한 달에 한 번 또 월간 자산 전략 보고서 내시는데 예. 보고서 이름이 문샷. 예. 참 잘 지었다라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보고 이제 했는데 예. 문샷이 문홍철 팀장이 시장을 향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네.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오리지널 의미는 그 뜻이 네. 이제 달을 갈 정도의 불가능한 꿈을 우리가 꾸면 그런 의미였어요? 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하구나. 사실 이제 옛날에 미국이 달에 갈 때 네. 무슨 달에 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큰 꿈을 꾸면은 설사 이루면 좋은 거고 설사 못 이루더라도 달의 중간까지 가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큰 꿈을 달 우리가, 얘기구나. 예, 하자.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아. 문샷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저희 팀원들은 이제 팀장을 한번 쏴보자. 그래서 이제 문샷으로 정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게 네.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이 6월 자산 전략 보고서 제목이 예. 시간차를 두고 돌고 돌아 미국에서 중국으로입니다. 네. 이거 네. 간단하게 좀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즘뿐만 아니라 원래 미국이 고금리일 때 기준금리 이제 많이 올렸어요. 과거에 수백 년 동안 그런 적이 자주 있었겠죠. 그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 미국 경제는 이러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견조하다, 맞아요. 좋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건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그 시간차라는 건 고금리의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짧아요. 가장 큰 이유는 조달의 만기가 짧습니다. 짧다는 건 뭐 몇 개월 정도? 한국은 3개월. 3개월. 왜냐하면 우리 주담대 받으셨죠? 받으면 3개월마다 계속 금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의 금리를 높여버리면 그 올라간 금리가 바로바로 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아니 기준금리 올려봐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긴 해요. 그 올라가는 속도가 한국은 그냥 3개월 단위로 제깍제깍 경제에 반영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이 5.5%까지 금리를 올렸으면 한국도 그래도 그 정도 비슷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럼 큰일 납니다. 한국은 큰일 나. 그럼 바로 망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따라가면 큰일 나요. 덜 따라가야 돼요.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돼요. 고정금리를 빌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 5.5까지 올려봐야 이분들은 지금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꾸로
나중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시차가 조금씩 가면서 부담이 이제 올 거니까. 그럼 그때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이제 금리를 그때 내려요. 그런데 영향이 또 없어. 안 좋아져. 한국은 반대죠. 금리를 내리면 제각제각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져요.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별로, 내려도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건 우리나라다. 한국이고 천천히 가는 게 미국.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시차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미국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금리를 아직 안 내렸는데 한국이 먼저 내릴 수 있냐. 뭐 유럽은 다 내렸잖아요. 6월 달까지도 다 내릴 거고. 이제 그게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제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뭐 준비한 그림 잠깐 띄울 수 있는 네.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1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한국, 미국, 유럽의 기준금리거든요. 뭐 지난 25년 정도밖에 시결이 이제 짧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림을 딱 보셔더라도 진한색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한 게 바로 한국과 유럽. 회색은 미국이거든요. 보시면 한국, 유럽이 비슷하게 많이 가고 미국은 의외로 중간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니 우리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지금 이 난리인데 아니 반대로 가면 이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과거에 보시면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차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 시차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뭐 미국보다 하느니 꼭 금리를 늦게 내려야 된다라는 뭐 법 같은 건 없고요. 경제 구조나 조달의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유럽을 좀 더 따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고 유럽은 이미 내린 나라도 있고 6월 전에는 뭐 ECB, 뭐 영국 다 내릴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한국의 내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1월 달에 성장률 좋다고 하는데 체감 저는 뭐 시청자분들도 별로 체감 안 되실 거예요. 숫자로는 근데 깜짝이 나왔죠. 숫자로는 깜짝이 났어. 네. 근데 체감은 안 돼. 다만 이제 그걸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결국 명목 성장을 어딘가를 나눠서 하나는 물가, 하나는 실질 성장. 요 실질 성장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어디서 잘리냐에 따라서 물가가 높고 실질 성장이 낮으냐, 반대로 물가가 좀 낮고 실질 성장이 높으냐, 요 어디서 잘리냐, 요거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1분기에는 다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요. 약간 실질 성장이 좀 높게 잘린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를 네. 이 문샷 보고서를 통해서 또 해주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네. 미국 지표 얘기로 네. 또 다른 얘기를 좀 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좀 둔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이제 바람이잖아요. 네, 바람이죠. 그죠. 근데 상반기에 좀 튀는 흐름을 네. 보이다가 미국이죠? 최근에 미국 얘기입니다. 최근에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소비 쪽을 보면 네. 최근의 지표가 보면 소비 심리가 또 나빠지는 네. 악화되는 악화되고 그런 있죠. 지표가 또 발표가 네. 돼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소비 심리 지표는 네. 사실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걸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고물가의 영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고물가는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 지표 자체는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심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소매 판매 같은 실제 지표는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했던 게 왜 심리는 안 좋은데 막상 나온 지표는 이렇게 좋냐? 그걸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한 최근 두세 달 사이에 네. 조금씩 밝혀졌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왜 그런지 지금 알려주셔야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 심리는 안 좋은데 지표가 잘 나오냐? 네. 얘가 고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고용도 사실 심리나 경영자들의 채용 의지는 별로 안 좋아. 네. 그리고 실제 구직 관련된 구인 건수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실제 개인들의 심리는 안 좋은데 나름 고용 창출 건수는 괜찮았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것 좀 안 좋았어요. 그 요소를 같이 한 번에 퉁쳐서 설명할 수 있는 만병통치 이론이 최근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이민. 이민. 네, 이민이 대량으로 남부에서 들어온다는 추정은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불법 포함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월경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 수는 없어. 통계가 없으니까. 다만 요 국경에서 순찰하다가 이제 잡아들이거나 이제 저기 불법으로 넘는 애들 있구나 하고 만나는 횟수 이제 이런 체크는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런 걸 이용해서 재추정을 해보니까 네. 작년 23년에 엄청난 이민자에 이민자가. 따른 미국 인구 증가가 있었고 요분들이 채용을 당하거든요. 네. 불법 이민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비농업 고용에 반영이 됩니다. 들어가요. 페이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불법 이민과 뭐 합법 이민 포함해서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었고 일부러 국경 보안을 소홀히 했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네. 현재 대선에서의 가장 큰 화두예요. 트럼프와 공화당은 가장 앞서가 있고 네. 바이든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해서 바이든이 최근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국경 순찰을 더 하고 잡힌 애들은 바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이거 바꿨는데 이게 나중에 지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네. 이 그림이 최근에 9페이지인데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이민과 국경에서의 상태인데 이게 각 연도별로 매달 추이로 국경에서 불법 월경하는 사람들을 만났냐 네. 이제 그걸 쪼건수라고 하는데 넘어오는. 예. 네. 보시면 주황색이 올해예요. 작년 이게 10월부터 시작해. 그래프가 좀 이상합니다. 왜 10월부터 시작하냐? 이게 미국 회계년도가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하면 12월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죠. 12월까지.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뭐 2011, 22, 23, 특히 23년, 22년이 많이 들어왔죠. 네. 국경이 개방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봄에는 월경자 수가 원래 늘어요. 그러니까 3, 4월이 원래 많아요. 전통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늘 네. 많아요. 봄에 좀 건너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주황색을 보시면 평소 패턴 따르다가 갑자기 3, 4월에 예년보다 큰 폭으로 안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서 이민 정책과 국경 보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고 저는 그것이 이번 달 고용 지표가 갑자기 둔화되고 소비도 은근 좀 안 나오기 시작한 심리가. 주요 네. 원인. 심리도 그렇지만 그 지난 5월, 그러니까 5월 달에 발표된 소매 지표도 네. 사람 예상보다 좀 안 좋았어요. 원래 지난달까지만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는 거지. 원인이 뭐 사람들이 뭐 지표 안 좋았나 보다. 뭐 그럼 그때 가서 전략 바꿔봐야 이미 늦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고용과 소비 지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이제 줄 것이다. 특히 하반기가 되면 제가 기준금리, 고금리의 시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늦게 온다. 네. 그 이제 하반기가 되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내년 초긴 한데 네.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저는 대선에 즈음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지표, 환경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9월에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얘기를 하든지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표는 둔화되는 방향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네. 이제 PCE 발표도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물가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의 목표치로 네. 둔화가 된다는 건 인하 네. 쪽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한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지만 긍정적입니다. 소비도 둔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 뭐 이민이 있어서 네. 여러 고용도 둔화되고 이게 조금 더 심화되다 보면 네. 경기 침체, 네. 둔화, 네. 경기 둔화라는 네. 걱정거리가 또 다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스위트 스팟, 골디락스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사실 지난달 고용이 17만 건 넘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실망이라기보다는 연준이 이제 금리 안 올리겠구나. 에브리바디 해피. 너무 그날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소비도 둔화되니까 다들 좋아해. 물가도 좀 둔화됐겠죠, 당연히. 즉 지금의 마켓 드라이버가 뭐냐 하면 지표가 둔화되는 게 해피냐 언해피냐. 해피. 아직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해피한 상황에 상당히 골디락스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뭐 침체나 이런 거는 고용이 마이너스, 뭐 소비가 마이너스인데
사실 지금의 숫자는 둔화로 보는 게 맞지 마이너스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마이너스는 올해보다는 기준금리, 고금리 영향이 본격화되는 내년 정도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근데 올해 대선 전까지는 그럴 일도 없겠거니와 혹시라도 있으면 이제 바이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옐런 파월을 족쳐서라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는 골디락스 국면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지표가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게 골디락스 국면으로 그렇죠. 갈 것이다. 네. 네.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했거든요. 네. 파월 의장의 당시 발언보다 상당히 실제 회의에서 매파적인 얘기들이 매파적이었죠. 많았구나. 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조금 나눠야 되는데 네. 의사록이 발표된 당일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쁘게 반응했어요. 당일날은 왜 반응이 없었냐? 이거 어차피 고용 소비 물가 발표되기 전 회의다. 이제 5월 초에 이제 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파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일 날에도 원래 의사록은 나오고 나서 그 중간에 지표가 또 2, 3주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반영이 돼요. 이걸 이제- 의사록에. 네, 의사록에. 그러니까 당시의 회의 내용만이 아니라 네. 요거 네. 발표된 것까지도 반영이 된다고요? 반영이 됩니다. 예. 그게 좀 이상하죠? 네. 왜냐면 이게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사록은 분명히 있지. 회의록은 있는데 네. 그 말의 아와 어를 조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조가 톤이 바뀌어요. 톤이. 이걸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뉘앙스. 와닿는 그 뭐, 뉘앙스의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5월 초 회의는 당연히 매파적이었었겠지만 네. 그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이 분명히 완화적인 내용을 지지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의사록 발표 당일의 어조는 좀 덜 매파적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읽어보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아. 분위기가. 중간에 발표를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지표의 둔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이 더 긴축적이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다는 건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표시를 했다는 건 연준이 뭐 파월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상관을 빨리 당선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연준 내부의 일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네. 여전히 매파적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완화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경기가 뜨거운데 여기서 혹시 완화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야 그럼 인플레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더 뜨거워진다.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또 맞고 네. 그게 또 경제가 계속 잘 갈 수 있다는 심리를 심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그렇게 본다는데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춰야 돼. 그럼 사람들이 경기가 나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이제 있으니 연준은 당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제 인하를 하더라도 다소 매파적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금리 인하를 해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해도 기대감을 너무 높게 옛날처럼 막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거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건데 연준이 원해서 내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성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는데 인하한다. 이렇게 처음에 내립니다. 다 모든 네. 인하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터지면 불가피하게 대폭 내리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그림만 보고 이번에도 이렇게 대폭 내리겠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건데 연준이 원해서 그렇게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좀 매파적인 태도를 가져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주 전에 내신 보고서가 시장에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읽었는데 뭔가요? 오로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채권 한국에서도 분석, 오로라가 이 거시 영향을 분석에 미쳤는데. 오로라가 나오고 예. 이 태양 활동과 거시경제 지표의 합치 뭐 이런 얘기가 나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인플레이션의 5.5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5.5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2페이지인데요. 이게 5.5년 단위로 인플레가 오르락내리락을 늘 반복해요.
다만 절대적인 수준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네. 모멘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근데 이번 모멘텀 보면 태양 극대기에 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거든요. 지금의 태양 활동 극대기입니다. 올해 정도가 아마 극대기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5.5년 사이클상 딱 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을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가 작년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또 고점이 오냐? 그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 태양 극대기가 올해쯤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이미 작년에 고점을 찍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아래쪽 압력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태양 주기는 이제 11년이고 인플레 주기는 5.5년인데 인플레 주기 곱하기 2 하면은 태양 주기랑 일치하거든요. 요게 저는 연관이 있다. 아니 그건 무슨 상관이냐? 태양 흑점이 농산물 가격에 옛날부터 늘 영향을 줍니다. 작황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황상 인플레가 한번 나타났다가 가라앉는 사이클로 갈 것이다. 작년에 인플레 고점이 태양 극대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흐름은 꾸준히 인플레의 글로벌 안정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실업률하고도 근데 관련이 있다라는 예,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을 네. 늘 따르는데 원래 전통 경제학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의 상호 역상관성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필리스 곡선이라고 이제 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인플레가 5.5년 그리고 태양 흑점, 그러면 얘랑 거꾸로 움직이는 게 실업률일 테니 역시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이제 의미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보고서 굉장히 흥미롭겠는데 하시는 분들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진짜 그래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그런 것까지 친절하게 써놓으셨어요. 진짜다 믿어라. 네, 믿으십시오. 제가 보고 좀 웃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